오늘의 책은 김유정의 소낙비. 김유정 작가는 농촌에서 야학 활동을 하다가 1935년에 조선일보의 단편소설 소낙비가 중앙일보의 노다지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작품 경향은 주로 농촌 서민들의 모습을 풍부한 토속어와 해학적 수법으로 그린 단편소설을 주로 썼으며 1937년에 병으로 사망하기까지 30여 편의 소설을 창작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동백꽃, 봄봄, 산골, 금 따는 콩밭, 산골 나그네 등이 있다. 음산한 검은 구름이 하늘에 뭉게뭉게 모여드는 것이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하면서도 여전히 짓궂은 햇볕은 겹겹 산속에 묻힌 외진 마을을 통째로 삼킬 듯이 달구고 있다. 이따금 생각나는 듯이 부는 바람은 눈밭의 나무들을 뒤흔들며 미쳐 날뛰었다. 산 밖으로 멀리 농부들을 품앗이로 내보낸 마을의 공기는 쓸쓸하였다. 다만 미루나무 숲에서 거칠어가는 농촌을 읊는 듯 매미의 애끓는 노래. 맴. 춘호는 자기 집 올봄에 5원을 주고 사서 들어온 오래된 오막살이 집. 방문턱에 걸터 앉아서 주먹으로 턱을 고이고는 저녁으로 때울 감자를 씻고 있는 아내를 묵묵히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사나흘 밤이나 눈을 안 붙이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농사에 지친 그의 얼굴은 더욱 해쓱하였다. 아내에게 다시 한번 졸라보았다. 그러나 위협하는 어조로 이봐! 그래 어떻게 돈 2원만 안 해줄 테요? 그래도 아내는 역시 대답이 없었다. 씻던 감자나 씻을 뿐 잠자코 있었다. 되나 안 되나 좌우간 이렇다 말이 없으니 춘호는 우라가 터져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다른 지방에서 떠돌아온 몸이라 자기를 믿고 장리를 주는 사람도 없고 또는 그 집이라도 팔려고 해도 단 2, 3원에라도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 그래도 아내는 나이 젊고 얼굴도 예뻐서 돈 2원쯤이야 어떻게라도 될 수 있었기에 묻는 것인데 들은 채도 안 하니 괘씸한 듯 싶었다. 그는 다시 한번 소리를 빽 질렀다. 돈 좀 안 해줄 테야. 그러나 대꾸는 역시 없었다. 춘우는 화가 나서 문지방을 떠다밀며 벌떡 일어섰다. 눈을 부릅뜨고 벽에 기대인 지게 막대기를 손에 잡고 아내의 옆으로 바람같이 달려들었다. 마누라 좋다는 게 뭐여? 남편의 근심도 덜어주어야지. 춘호는 지게 막대기로 아내의 허리를 때렸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지게 막대기는 쓰러진 아내를 다시 내리친다. 내가 언제부터 너에게 조르는 게요? 무섭게 호통을 치며 남편이 지게 막대기를 공중으로 다시 들어 올리자 아내는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에구머니! 그리고는 쌀이문 밖으로 달려나간다. 얼굴에 눈물이 흐른 채 문 앞에 언덕을 내려가 개울을 건너고 맞은편 콩밭길로 들어섰다. 네가 날 피하면 어딜 갈 테야?
발길을 막는 듯한 의미 있는 호통에 달아나던 아내는 다리가 멈칫하였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문 안에 아직도 지게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잠깐 망설이다가 혹 남편이 뛰어나올까 겁이 나서 겨우 입을 열었다. 새돌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요. 변명을 하고는 가던 길을 다시 횡하니 내걸었다. 아내라고 요새 돈 2원이 필요함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지만 그의 능력으로나 노동으로나 돈 2원이란 감히 생각도 못해볼 형편이었다. 버리라고 해봐야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남에게 뒤질까 서둘러 조그만 자루 하나를 허리에 달고 산으로 올라가 드문드문 있는 도라지나 더덕을 찾는 일이었다. 깊은 산속에서 약한 몸으로 맨발에 집신짝을 끌며 산등을 타고 우중충한 돌 틈바귀를 다니며 젖먹던 힘까지 내며 진땀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린다. 아랫도리에 외겹으로 두른 낡은 치맛자락은 다리로 허리로 척척 엉기어 걸음을 방해하였다. 땀에 젖은 종아리는 거친 풀에 긁혀서 그 쓰라림이 말이 아니었다. 게다가 무거운 흙내는 숨이 탁탁 막히도록 가슴을 찌른다. 그러나 삶의 발버둥치는 순진한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무 불평도 일지 않았다. 어쩌다 도라지 순이라도 어지러운 숲속에 하나 둘 뾰족이 솟아오른 것을 보면 그는 그래도 기쁨에 넘치는 미소를 띄었다. 때로는 바위도 기어올랐다. 못 기어오를 그런 험한 곳이면 측 덩굴에 매달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캐서 모은 도라지, 더덕은 겨우 사발에 하나 혹은 두어 사발 남짓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동리로 내려와 주막거리에 가서 그걸 내주고 보리쌀과 바꾸었다. 그러나 요즘엔 그나마도 철이 지나 없었다. 그 대신 남의 보리방아를 온종일 찧어주고 보리밥이나 얻어다가 집으로 돌아와 농토를 못 얻어 뻔뻔히 노는 남편과 같이 나누는 것이 그날 하루하루의 생활이었다. 이런 형편이 돈 2원을 당장 내놓을 길이 없었다. 만약 돈 2원을 만든다면 아는 집에서 보리라도 구워 파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온 동리의 아낙네들이 치맛바람에 팔자 고쳤다고 쑥덕거리며 은근히 질투를 하는 쇠돌 엄마가 아니고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그는 자존심이 상해서 쇠돌 엄마에게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다. 쇠돌 엄마도 처음에야 자기와 같이 천한 농부의 처지였지만 어쩌다 하늘이 도와 동리의 부자 양반 이주사의 사랑을 받아 금방석에 앉는 팔자가 되었다. 그리고 쇠돌아버지도 이게 웬 횡재냐는 듯이 아내를 내어준 채 눈을 살짝 감아버리고 이주사가 주는 옷이나 입고 쌀이나 먹고 신통치 못한 자기 농사에는 손을 빼고는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말인즉 춘호처가 쇠돌 엄마에게 죽어도 아니 가려는 그 속 까닭은 정작 여기 있었다. 바로 지난 늦은 봄, 달이 밝던 어느 밤이었다.
춘우가 보름달을 보러 산모퉁이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는 이제 자고 오려나 생각하고 막 잠이 들려는데 난데없이 황소 같은 놈이 뛰어들었다. 그러자 춘우처가 놀라서 으악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달아난 일이 있었다. 어수룩한 시골 일이라 그냥 조용히 넘어갔지만 며칠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독리부자 이주사의 소행임을 비로소 눈치채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춘호처는 쇠돌엄마와 직접 관계는 없어도 그를 대하면 공연스레 얼굴이 뜨거워지고 몹시 어색하였다. 죄나 진 듯이. 그리고 더욱이 쇠돌엄마가 세대 나는 속옷이 3개고 버선이 4벌이고 하며 아주 좋다고 하는 꼴을 보면 혹시 지난 일을 두고서 비웃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무안해서 고개도 못 들었다. 한편으로는 자기도 쇠돌엄마처럼 호강을 할 수 있었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후회가 마음을 괴롭히는 그 쓰라림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춘호처가 오늘은 큰 맘을 먹고 쇠돌엄마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춘호처는 시골 아낙네로는 용모가 꽤 괜찮은 편이지만 초라한 옷에 퀴퀴한 냄새는 거지를 보는 듯했다.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앞산을 울린다.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차차 굵어져 무더기로 퍼부어 내린다. 춘호처는 길가에 늘어진 밤나무 밑으로 뛰어들어가 비를 피하며 쇠돌 엄마 집을 멀리 바라보았다. 북쪽 산깃을 높직한 울타리로 삥 두르고 있는 오목하고 맵시 있는 집이 그 집이었다. 그런데 쌀이문이 꼭 닫힌 것을 보면 아마 쇠돌 엄마가 농군청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쇠돌 엄마가 오기를 지켜보며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뭇잎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그의 뺨에 흘러내렸다. 바람은 지날 적마다 냉기와 함께 굵은 빗방울을 몸에 들이친다. 비에 젖은 치마가 몸에 찰싹 감기어 허리로 다리로 살의 윤곽이 그대로 비쳐올랐다. 꽤 오래 기다렸으나 쇠돌엄마는 오지 않았다. 하품을 하여 가며 서 있을 때 언덕에서 사람 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러나 날쌔게 나무 틈으로 몸을 숨겼다. 이주사가 우산을 받쳐 쓰고는 쇠돌레 집을 향하여 내려가는 길이었다. 비록 키는 작았지만 썩 풍채 좋은 50 전후의 양반이 었다. 그는 쌀이문 앞으로 가더니 자기 집처럼 거침없이 문을 떠다밀고는 들어가 버린다. 이것을 보니 춘호처는 다시금 속이 편치 않았다. 자기는 개돼지같이 매만 맞고 사는데 안팎으로 사랑을 받으며 사는 쇠돌엄마의 호강이 너무나 부러워서 자기도 잘했다면 하는 턱없는 희망과 후회가 전보다 몇 배나 쓰리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춘호처는 쇠돌레 집을 하염없이 건너다 보다가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나왔다. 언덕에서 쓸려 내리는 흙탕물이 발등까지 덮으며 소리쳐 흘렀다. 빗물에 푹 젖은 몸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떨었다. 그리고 당황한 시선으로 사방을 경계하며 살펴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눈을 돌려 그 집을 쏘아보며 속으로 궁리하여 보았다. 아내는 확실히 이주사일 뿐일 게다.
그때까지 걸렸던 싸리문이라든지 또는 울타리에 널은 빨래를 여태 안 걷어들이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주사 외에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는 마음 놓고 비를 맞아가며 그 집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봉당으로 선뜻 뛰어들었다. 쇠돌엄마 계슈? 물론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안방에서 이주사가 번개같이 머리를 내밀었다. 자기 딴은 뜻밖이란 듯이 눈을 두리번 하더니 옷 위로 붉어진 추노처의 몸을 슬쩍 훑어보고는 빙그레 웃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주춤주춤 밖으로 나왔다. 쇠돌엄마 말인가? 왜? 지금 막 나갔지. 곧 온댔으니 안방에 좀 들어가 기다리지. 이 비에 어딜 갔대유? 지금 요 밖에 좀 나갔지. 그러나 곧 올걸?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추노처는 이렇게 혼잣말로 낙심하며 섭섭한 낯으로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돌아갈 듯이 이주사를 쳐다보며 작별 인사를 올린다. 그럼 요 다음에 오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곧 온댔는데 좀 기다리지. 다음에 또 오지요. 아닐세 좀 기다리게. 여보게 이봐. 추노처가 간다는 바람에 이주사는 체면도 모르고 호둥거리며 만류하였으나 암만 해도 안 될 듯 싶다. 추노처가 여기에 찾아온 것도 큰 기적이려니와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못 올 것이다. 그는 눈이 뒤집혀 다짜고짜 추노처를 끌어안아서 봉당 위로 끌어올렸다. 추노처는 몹시 놀라며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하고 몸을 뿌리치려 한다. 아니 잠깐만. 이주사는 그래도 놓지 않고 방으로 들어간다. 밖에서는 모진 빗방울이 배추잎에 부딪히는 소리, 바람에 나무 떠는 소리가 요란하다. 가끔 양철통을 내려 굴리는 듯 거친 천둥 소리가 방고래를 울리며 날은 점점 침침해졌다. 너 19이지? 하고 이주사가 물어보았다. 네. 그래 요새도 서방에게 맞고 사느냐? 원 그래서야 어떻게 산단 말이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있는 거냐. 그러다 혹시 맞아 죽으면 너만 억울한 거야. 허니 네 명이 아까우면 갈라서는 게 낫겠지? 하고 추노처를 위하여 염려를 해주는 듯 하다가 번뜩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다. 너 참 아이 낳았다 죽었다더구나. 네. 어디 난듯이나 싶으냐? 계집은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외면하였다. 이주사도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웬 냄새인지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찌르니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야 그런 줄은 도통 몰랐더니 알고 보니까 역하였다. 그는 담뱃대로 계집의 배꼽을 가리키며 예, 이 배꼽 좀 봐라. 그래, 물이 흔한데 이것 좀 못 씻는단 말이야? 하고 혀를 쳤다. 하지만 계집은 참다 무안해서 일어나려 하니 그는 화를 벌컥 내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하듯이 아주 대범하게 꾸짖었다. 왜 그리 계집이 듬직하지 못하니? 추노처가 그 집을 나선 것은 들어간 지 약 1시간 만이었다. 비가 여전히 쭉쭉 내린다. 그는 진땀을 있는 대로 흠뻑 쏟고 나왔다.
그러나 의외로, 아니 천행으로 오늘 일은 성공이었다. 그는 그런 모욕과 수치는 난생 처음 당하는 봉변이었으나 성공은 성공이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생이 따르는 법이니 이까짓 거야 골백번 당한데도 남편에게 매나 안 맞고 의족해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사양치 않을 것이다. 이 주사를 하늘같이 은인같이 여겼다. 남편에게 부쳐먹을 농토를 줄 테니 자기의 첩이 되라는 그 말과 돈 2원을 줄 테니 내일 이맘때 쇠돌레 집에서 만나자는 그 말에 무거운 짐이나 내려놓은 듯 마음이 홀가분하였다. 다만 자기의 행실이 만약 남편에게 발각되어 맞아 죽을 일이 걱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집을 향하여 세차게 쏟아지는 빗속을 달렸다. 춘우는 아직도 분이 못 풀려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자기의 고향인 인제를 떠나온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흉작이 계속되면서 빗장이들의 위협이 날로 심해지자 마침내 할 수 없이 알몸으로 밤에 도주하였던 것이다. 살기 좋은 곳을 찾는다고 나이 어린 아내의 손목을 끌고 이산 저산으로 떠돌아 다녔었다. 그러다가 찾아 들어온 곳이 이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농토를 주려고 하지 않았고 일이 없으니 품을 팔 수도 없고 그러니 밥도 없었다. 요사이 며칠 동안 뒷산에서 밤마다 큰 노름판이 벌어지는 기미를 알았다. 그는 자기도 한몫 보려고 기웃거렸으나 미천을 만들 수가 없었다. 이원으로 30-40원을 따서 동료의 빚이나 대충 갚고 옷 한 벌 지어 입고는 진절이 나는 이 산골을 떠나려는 것이 그의 배포였다. 서울로 올라가 아내는 안에서 벌고 자기는 노동을 하고 둘이서 열심히 벌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산구석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젊은 아내에게 돈 좀 해오라니까 요리조리 피하고 들어주지 않으니 그것이 괘씸했던 것이다. 아내가 물에 빠진 생쥐코리를 하고 집으로 달려들자 미처 입도 벌리기 전에 남편은 이를 악물고 주먹뺨을 냈다 붙였다. 너 매만 살살 피하고 어디 갔다 왔니? 한 대를 때리고도 즉성이 못 풀리어 남편이 다시 매를 손에 잡으려 하니 아내는 겁을 먹고 살려달라고 두 손으로 빌며 입을 열었다. 내일 돼요, 내일 돈 돼요 하는 그의 음성은 절반이 울음이었다. 남편이 반신반의하며 눈을 찡긋하다가 내일? 하고 목청을 돋웠다. 네, 내일 돼요. 꼭 돼요? 네, 내일 돼요. 남편은 시골 물정에 능통하니 많지 난데없이 돈 2원이 어디서 저렇게 되는 것까지는 추궁에 물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안심한 얼굴로 방문턱에 걸터 앉으며 담뱃대에 불을 그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내도 마음을 놓고 감자를 삶으러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니 남편이 곁으로 걸어오며 측은한 듯이 말리었다. 병나 방에 들어가 어여 옷이나 말리어 감자는 내 삶을게. 비는 더욱 소리를 치며 앙상한 그들의 방벽을 앞뒤로 울린다. 천장에서 비는 새지 않으나 집 지은 지가 오래되어 도배를 못한 방바닥에는 물이 스며들어 축축하다.
거기다 거적 두입만 덩그렇게 깔아놓은 것이 그들의 침소였다. 석유불이 없어 캄캄했다. 그러나 그들은 천연덕스럽게 나란히 누워 줄기차게 퍼붓는 밤비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 가난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틋한 정을 모르고 나날이 매질로 불평과 원한 중에 그들도 이 밤에는 화목하였다. 단지 이주사에게 들었던 돈 2원을 꿈꾸어 보고도 언제 서울 갈라유? 남편의 왼팔을 베고 누웠던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남편에게 서울의 화려한 거리며 후한 인심에 대하여 여러 번 들은 바 있어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몽상은 하여 보았으나 실제로 구경은 못하였다. 얼른 이 고생을 벗어나 살기 좋은 서울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곧 가게 되겠지. 빚만 좀 갚아도 가련만. 빚은 낭좀 갚더라도 얼핀 값세다유. 염려 없어. 이달 안으로 꼭 가게 될 거니까. 남편은 썩 쾌히 승낙하였다. 그는 그런대로 노름판에서는 손재주가 조금 있는 편이었다. 내일 밤 2원을 가지고 벼락같이 노름판에 달려가서 있는 돈을 모두 따서 올 생각을 하니 그는 은근히 기뻤다. 그리고 교묘한 자기의 손재간을 홀로 뽐내었다. 이번이 서울 처음이지? 하며 그는 서울 바람 좀 한번 쐬었다고 아는 체를 하며 팔로 아내의 머리를 흔들어 물어보았다. 성미가 워낙 급한지라 지금부터 서울 갈 준비를 착착 하고 싶었다. 그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산골 구석에서 자란 아내를 데리고 가면 서울 사람에게 놀림도 받을 게고 거리끼는 일이 많을 듯 싶었다. 그래서 서울 가며 꼭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을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치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사투리에 대한 주의부터 시작되었다. 농부가 서울 사람에게 꼬라리라는 별명으로 감 잡히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투리에 있을지니 사투리는 쓰지 말며 합세를 하십니까로 하계유를 하오로 고치되 말끝을 들지 마라. 또 거리에서 어릿어릿하는 것은 내가 시골뜨기요 하는 짓이니 길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볼 눈은 또릿또릿이 볼지라 하는 것들이었다. 아내는 그 설교를 귀담아 들으며 모기소리로 네를 하였다. 남편은 2시간가량을 꼼꼼하게 주의를 주고는 서울의 풍습이며 생활방침 등을 자기의 의견대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다가 말끝이 어느덧 거짓말에 이르게 되었다. 시골 여자가 서울에 가서 주인집에 잘만 해주면 몇 년 후에는 집까지 얻어 갖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소문을 일찍 들은 바가 있어 하는 소리였다. 그래서 날마다 기름도 바르고 분도 바르고 버선도 신고 해서 주인의 마음에 썩 들어야. 한창 신바람이 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새근새근 소리가 들리므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이런 망할 거. 난 말하는데 자빠져 잔담. 남편은 혼자 중얼거리며 오른팔을 들어 이마 위로 흐트러진 아내의 머리칼을 뒤로 쓸어 넘긴다. 세상에 귀한 것은 자기 아내. 명색이 남편이며 이날까지 옷 한 벌 변변히 못해 입히고 고생만 시킨 그 죄가 너무나 큰 듯 가슴이 아팠다.
밤새도록 줄기차게 내리던 빗소리가 아침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치고 점심때에는 햇볕까지 들었다. 시내에서 고기 잡는 아이들의 고함이며 농부들의 희희낙낙하는 소리도 기운차게 들린다. 비는 춘호의 근심도 씻어간 듯 오늘은 그에게도 즐거운 빛이 보였다. 얼른 빚고 가봐. 그는 갈증이 나서 아내를 대고 재촉하였다. 아직 멀었어요. 뭘?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벌써부터 머리를 빗고 앉았으나 원래 달포나 안 감았던 머리는 빗는데도 시간이 꽤 걸린다. 그는 호랑이 같은 남편과 오랜만에 정다운 정을 나누고 보니 근래에 볼 수 없는 화색이 얼굴에 떠올랐다. 어느 때에는 생글생글 웃어 보였다. 춘호는 아내가 꼼지락거리는 것이 보기에 갑갑하였다. 아내의 손에서 빗을 쑥 뽑아 들고는 시원스레 쭉쭉 내려 빗긴다. 다 빗긴 뒤 옆에 놓인 밥사발의 물을 손바닥에 연신 칠해가며 머리에다 번지르르하게 발라놓았다. 그래놓고 위에서부터 머리칼을 재워가며 맵시 있게 쪽을 딱 질러주더니 오늘 아침에 한사코 공을 들여 삶아놓았던 집신을 아내의 발에 신기고 주먹으로 자근자근 눌러서 코를 내주었다. 인제 가봐 하다가 바로 곧 와, 응? 하고 남편은 그 이원을 고이 받고자 손색 없도록 실패 없도록 아내를 모양내 보냈다.